안녕하세요. 가정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긴 하지만 열심히 온라인 수업하고 다음 주에 또 학교에서 만나도록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출발! 오늘 수업할 내용은 청소년의 정신적 발달입니다. 우리가 등교 수업하면서 2주 동안 2시간 정도 수업을 했는데요. 앞에 부분 청소년의 신체적 발달을 다 못했어요. 다 끝나지 못했지만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면서 다 같이 모든 반이 청소년의 정신적 발달부터 다시 공부하겠다고 했고요. 등교를 하게 되면요. 그 못다한 부분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4페이지에 해당되고요. 등교했던 지난주에 모두 수업 시간에 학습지를 나눠줬었거든요. 그 학습지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3페이지입니다. 좀 확대해서 볼게요. 내용을 시작하기 앞서서 반번호 이름을 꼭 써주세요. 이렇게 반번호 이름을 쓰고 난 다음에 이 반번호 이름이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서 패들렛에 올려주셔야 합니다. 먼저 청소년의 정신적 발달 시작하겠습니다. 앞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배웠나요? 그렇죠. 앞 시간에는 정신적 발달이 아니고 신체적 발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했었거든요. 이 정신적 발달은요, 크게 지금 나오는 지적 발달이라고 하는 사고력 발달하고 정서적 발달, 기분 같은 거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아마 지적 발달, 사고력의 발달 정도만 봐질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체크가 있습니다. 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체크를 같이 한번 해보고 가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시간에 다 신체적 발달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이 내용은 다시 등교를 하게 되면 밤마다 신체적 발달에 대한 학습을 완성하고 이걸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온라인 시간에 할 거는 아래쪽에 있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생각의 특징은 무엇일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생각의 특징,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사고력의 특징이거든요. 이 생각이라는 게 사고력을 얘기합니다. 지적인 능력. 이 발달을 얘기하는데 크게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에 대해서 각각 어떠한 사고 능력이 발달하는지 초등학교, 아동기 때에 비해서 청소년기에 어떠한 이 사고력이 발달하는가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아래쪽에 있는 보기예요. 이 A부터 쭉 나오는 이 예시들이 어떠한 사고력하고 관련되는가 요것까지 다 연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첫 번째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위해서 위에 사고력에 대한 개념을 잡기 위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내용. 밑에 첫 번째 보시면 옆에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미리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해결책을 시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리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해결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청소년기가 되면 생긴다. 이 말이죠. 일단은 여기에 뭐라고 쓰시냐면 같이 필기를 같이 해주세요. 체계적 조합적 사고. 체계적 조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체계적 조합적 사고가 뭘 말하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요. 체계적이라는 말은 뒤죽박죽이 아니고 어떠한 일정한 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원리, 원칙.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서 뭔가를 사고를 한다는 거죠. 좀 이게 추상적으로 좀 너무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예시와 함께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아래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보기 예시 있잖아요.
보기 예시 있는 쪽으로 가서 A부터 J까지 쭉 있는데 이걸 한번 빠르게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봐 주시고 체계적 조합적 사고에 해당하는 예시 선생님이 일단 1번 체계적 조합적 사고에 대한 예시는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위에 다시 올라가서 체계적 조합적 사고의 예시는 한꺼번에 같이 나오기가 조금 크기가 잘 안 맞는데 글씨가 작아질 것 같기도 하고 바로 2번입니다. 2번. 여기 나와 있는 2번 있잖아요. 이 2번에 해당하는 이게 바로 여기 체계적 사고에 대한 중요한 예시가 됩니다. 2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 가지 색을 조합해서 특정 색을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아주 어린 시기 아동기하고 비교하면 좋은데 요새 아동기도 워낙에 좀 지적 발달도 빠르고 해가지고 유치원생들하고 비교할게요. 어린이집이나 어린 유치원 학생에게 묻는 거예요. 자, 보라색을 만들어 봅시다. 지금 한 10가지 물감을 주고 이 색깔 가지고 보라색을 만들어 봅시다 했을 때 보라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떻게 시도를 하냐면 10가지 종류의 물감이 있으면 1번과 2번 섞어보고 자기 마음대로 섞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색, 핑크색, 초록색 섞어보고 흰색, 노란색 섞어보고 이것저것 섞어보다가 어쩌다가 보라색이 나오면 아, 성공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우연히 나오게 되는 결과가 맞으면 그게 성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똑같은 과제에 보라색을 만들어 보는 과제를 여러분한테 줬을 때 여러분은 아마 대부분 어떤 색을 섞어야 보라색이 나오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혹시 보라색이 어떤 색을 섞었을 때 보라색이 되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 어린이집에 있는 친구들이나 유치원생들처럼 마구잡이로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순서에 따라 여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어떠한 원리에 따라서 이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하시냐면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순서대로 일단 해보는 거죠. 1번, 2번 섞어보고 보라색이 아니면 이번에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1번, 3번, 1번, 4번 해서 1번, 10번까지. 그랬는데 또 보라색이 안 나온다. 그럼 2번, 3번 이렇게 순서대로 해보고 다시 3번, 4번 이렇게 해서 원리 원칙에 따라서 무작위로 하면서 했던 것도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지 않게 이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원칙에 따라서 원리에 따라서 규칙을 하나 정해서 하는 그래서 보라색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색 중에 조합을 해서 어떤 특정한 색을 만들어내는 능력, 특정한 색을 만들어낼 때 무작위로 하는 마구잡이로 하는 시행착오를 거치는 게 아니고 설명드린 것처럼 일정한 원리에 의해서 그 색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게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체계적인 사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시가 여기 나오는 F번이에요. F번. 중학생이 되면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 육하 원칙이 있죠? 원리가 있죠? 뭔가가 순서가 있고 뭔가가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유치원생이 만약에 친구랑 놀다가 친구가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나요. 그럼 선생님한테 막 뛰어와서 얘기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하나요? 친구 이름이 지영이라고 할게요. 선생님, 지영이 피 이렇게 해요. 그럼 선생님이 묻죠. 누가? 지영이가 피? 어디서? 그러면 미끄럼틀 거기서 왜 어디에 피가 나? 무릎에요. 이렇게 선생님이 물으셔야 그때서야 언제 어디서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지영이가요? 피피피피 하다가 누가 지영이가요? 언제 아까 어디서 미끄럼틀에서 어느 부분에 무릎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 청소년기가 됐을 때 친구가 코피가 난다든지 넘어져서 이렇게 똑같이 피가 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막 담임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지영이 피 선생님 피 이렇게는 안 할 거죠. 선생님 지영이가 아까 넘어진 것 같은데 무릎 쪽에서 피가 좀 나는데 어떻게 보건실에 가야 할까요? 어떻게 선생님 한번 와보시겠어요?
이렇게 여러분은 침착하게 선생님이 누가 언제 이걸 하나하나 묻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를 이렇게 육하원칙에 따라서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고력 보겠습니다. 위에 한번 봐주세요. 예시를 보면 가설을 세우고 결론과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유치원 시절에는 못했는데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서 사고력이 발달해서 가설을 세우고 결론과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생각의 힘이 커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설이라는 말 아시는 분들, 가설이 뭐냐면 여러분, 없는 것을 있다고 치고 그럴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 치고 생각을 뻗어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써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다고 하냐면 가설적, 연역적이라고 해요. 가설적, 연역적 사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1번하고 2번이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가설적 사고라는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는 아닌데, 지금 일어난 일은 아닌데, 증명된 건 아닌데, 가설적이란 말은 실제로 없는 것을 있다고 치고 생각을 뻗어나가서 그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증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예시가 중요하거든요. 보기 아래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예시로 지금 2번하고 F번은 체계적 조합적 사고에 해당된다고 했고요. 나머지 중에서 가설적 연역적 사고에 해당되는 예로 제일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B, 스무고개 놀이를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가설적 사고의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스무고개 놀이 아시나요? 스무고개 놀이? 그렇죠? 20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을 낸 사람의 생각하고 있는 뭔가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스무고개 놀이. A가 뭔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B가 질문을 몇 번, 20번의 질문을 해야 하는데, 유치원생 같으면 이 가설적 사고가 완전히 발달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A한테 그거 분홍색이야? 그거 그러니까 아주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거든요. 분홍색이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게 분홍색이야? 아니면 하얀색 털이 있고 달릴 수 있고 집에서도 키울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무런 위에서 얘기했던 체계적인 그 질문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질문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이 되면 이 스무고개 놀이를 원칙에 따라서 가설적으로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선생님이 여러분이 뭔가를 하나 생각하셨잖아요. 우주에 있는 뭐 어떤 거를 생각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면 가설적 사고가 잘 발달된 여러분이나 선생님 같으면 첫 번째 질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큰 가설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죠. 제일 먼저 분홍색이니? 발이 4개니?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첫 번째 질문은 생물입니까? 무생물입니까? 물어서 대답하는 사람이, 생각한 사람이 생물입니다 했으면 그 무생물에 대한 모든 가설은 지우고 다시 생물에 대한 가설을 뻗어나가는 거예요. 생물이니까 두 번째, 생물 중에서도 그러면 동물입니까? 식물입니까? 이렇게 묻고 동물입니다 했으면 식물에 대한 가설을 또 지우는 거죠. 세 번째 질문, 동물에서 종류가 많죠. 바로 강아지입니까? 바로 세 번째 질문에서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동물 중에서도 어떻게 될 수 있나요? 뭐 포유류입니까? 어류입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죠. 육지에 삽니까? 좀 더 쉽게 육지에 삽니까? 바다에 삽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가설을 지워가면서, 아니라고 하는 가설들은 지워가면서 맞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가설을 세워갈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가설적 사고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스무고개 놀이를 잘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19번의 질문을 다 잘 한 다음에 20번째 맞추나요? 질문을 20개 하나요? 어쨌든 20번의 질문을 다 한 다음에 가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답이 나오게 좁혀가면서 하면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역적 사고는 이게 좀 제일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연역적 사고는 제가 선생님이 사전을 찾아봤어요. 연역적이라는 말이 사전 의미가 더 어려워. 들어보세요. 이미 증명되어진 하나 혹은 둘 이상의 명제로
새로운 명제의 결론을 이끄는 것이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거 역시 예를 들어 드리면 잘 알 수 있는데, 일단 보기에서 해당되는 예는요. 뭐가 있을까? 그렇죠. 여기 H번입니다. H번. H번에 있고 이 연역적 사고에 대한 예시는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아주 유명한 연역법의 예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냐면 그러니까 이미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참이라고 증명되어진 믿는 것뿐만 아니고 증명되어진 하나의 사실 그 문장으로 쓰는 거예요. 써볼게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참이죠? 완벽한 참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참 이런 명제라고 합니다. 이런 말들을 이런 문장을 명제라고 하고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모든 사람이 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두 번째, 나는 사람이다. 이것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참이죠. 요 확실하게 사실로 밝혀진 이 명제를 가지고 새로운 이제 세 번째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나는 사람이다. 여기까지만 유치원생들한테 주면 세 번째는 뭘 써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대충 예상이 되시죠? 두 가지 완벽한 참을 통해서 새로운 명제, 참이라는 명제를 끌어낼 수 있죠. 그래서 고로 나는 죽는다. 이게 연역법이에요. 좀 철학에서 좀 쓸 수 있는 어려운 내용인데 이게 연역법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B번과 H번을 했고 또 하나 가설적 연역적 사고를 통해서 D번입니다. 써주세요. D번. 제품 선택 시 비교 평가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참 명제를 통해서 하나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은지 가설을 세워서 또 할 수 있다. 되는 거고 이제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 구체적인 사물이 없어도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유치원생들 보면 자기가 경험했던 거, 만져봤던 거, 봤던 거 그것에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벗어나는 상상해서 할 수 있는 힘이 적어요.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꼭 눈에 보이지 않고 여러분 구체적이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대비되는 말? 그렇죠. 구체적이하고 반대되는 게 추상적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기가 되면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경험해 보지 않아도 사고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 좋은 예시가 밑에 보기에 남아있는 것 중에서 뭐냐면 네, A번입니다. A번. 그 어린이집 다니거나 유치원생들한테 자유, 독립, 정의, 평등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다 좋은 말 같은데 딱히 구분을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은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 자유인지 독립인지 다 비슷하게 좋은 말이긴 하지만 이런 말들을 다 구분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또 하나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예시로 뭐냐면 I번 있습니다. 여기 I번. 이렇게 수학적 기호를 비교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수학적 기호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이걸 해볼게요. 이렇게 갖고 와서 유치원생들한테는 본 적 있는 사과하고 수박하고 어떤 게 더 클까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 기호, 약속 이런 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직관적으로 이모티콘 같은 거 아니더라도 보세요. A와 B가 비교했을 때 B가 더 크다. 이 부등호라는 개념은 여러분 이 부등호 있잖아요. 부등호 개념은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수학 시간에 이제 배운 걸로 해서 이 부등호 개념은 큰 쪽으로 이렇게 입이 벌어진다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이걸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 비교 A와 B를 이게 비교하는 내용이고 B가 더 크다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제 사고력이 발달해서 그리고 B와 C를 비교했을 때 C가 더 커요. 그러면 A와 C를 여러분은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 기호를 이해할 수 있는 추상적 사고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누가 더 큰가요? 그렇죠.
C가 더 크다.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4번, 5번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자, 내용 같이 볼게요. 4번을 보시면 이상과 미래의 가능성을 상상하고 공상할 수 있다.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청소년기 사고력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단순히 오늘 내일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청소년이 되어서 이 4번에 해당하는 사고력이 발달하게 되면 인류 전체에 대해서 나나 다른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그러니까 아동들은 형식적인 것에서 한해서만 사고를 하지만 청소년은 이상적인 특성 다시 얘기하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게 더 좋은가, 어떤 게 바람직한가 그걸 이상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4번에 써야 하는 말을 같이 한번 써봅시다. 4번에는 이상주의적 사고 이 사고력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예시로 들 수 있는 거는요. 이상주의적 사고 먼 미래나 혹은 모든 인류에게 바람직한 일을 상상할 수 있다. 남아있는 보기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C번입니다. C번 우주여행. 우리가 우주여행을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할까? 어떤 일이 생길까? 혹은 먼 미래에는 바다 위에 인공섬도 만들 수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이 이상주의적 사고에 해당되고요. 다음에 또 하나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G번입니다. G번. 어른이 되면 나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어른이 되면 나는 완벽한 사랑을 해야지. 이런 것들이 나의 미래에 대해서 공상하고 상상하고 하는 것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은 이거예요. 두 대상 간의 유사성을 통한 유추적 결합을 이해했던 말이 더 어려운데요. 이게 쉬운 말, 오히려 이 사고의 특징 그 이름이 훨씬 더 쉬워요. 써보세요. 은유에 대한 이해라고 합니다. 은유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은유라는 말은 국어 시간에도 잠깐 우리가 잘 나오는 말인데 어떤 거냐면 은유가 뭐냐면 비교하는 거잖아요. 이게 비유법의 일종이에요. 비교하는 비유법. 비유를 할 때 국어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두 가지가 있는데 비유, 직접 갖다 대서 하는 직유법. 그리고 은근히 돌려서 얘기하는 은유법이 있는데 이거 직유법은 어떻게 보면 좀 쉬워요. 왜냐하면 직접 갖다 대기 때문에 항상 같이 나오는 게 뭐뭐처럼 어머 쟤 봐 돼지처럼 먹는다. 뭐뭐 같이 어머 꽃같이 예쁘구나. 이런 표현이니까 쉽게 바로 비교가 될 수 있는데 은유법은 은근히 돌려서 하니까 이래처럼이나 같이 없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보면 돌려서 얘기하니까 이게 그 말인가?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청소년기가 되면서 이 은유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사고력이 발달해서 돌려서 얘기해도 은유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유법을 이해할 수 있다는 예시는 하나 남아있는 제2번입니다. 사실 제2번은 시예요. 선생님 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좀 아주 옛날 분의 시인데요. 이 시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시예요. 김동명이라는 작가가 쓰신 시인데 좀 오래됐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 이게 말 그대로 은유법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리다. 정말 내 마음은 호수요. 내가 물이 출렁출렁 수분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대 배 젓는 노 아시죠? 그걸로 나에게 두드리면서 나를 젓는다고 표현하면 나를 때리면서 오세요 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뱃전에 뱃머리, 배를 닿을 수 있는 그 육지하고 맞닿은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뱃전에 부서지리다. 내가 막 그대를 안고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그림자를 안을 수도 없어요. 그죠? 옷같이 그대의 뱃전에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뱃머리 뱃전에 가서 내가 막 쓰러지면서 내 몸을 망가뜨리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여러분 대충 이해가 되나요? 내 마음은 호수요.
호수처럼 넓어요. 그대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대 놓져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은 촛불이요. 그대의 저 문을 닫아줘. 그대의 비단 옷자락에 떨며 한 방울도 남김없이 타오르다. 내 몸이 불을 지르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말은 다 빗대어서 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가 조금 어렵다면 자, 시 말고 다른 우리 일반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간단하게 어떤 제일 중학교 남학생이 오빠가 와가지고 여러분 집 앞에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편지를 썼는데 문자를 보내는데 그대는 나의 장미, 당신이 없는 이 세상은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요. 이렇게 했을 때 뭐뭐처럼 불처럼 타오르면서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닌데 나의 한떨기 장미 당신이 없는 세상은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요.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걸 들으면 어때요? 막 몸이 근질근질하면서 막 오글거리죠? 징그러운 것 같고 그게 오글거린다는 말은 바로 이 은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청소년기가 되면서 사고력들이 이렇게 많이 깊어지면서 은유에 대해서도 다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자, 체계적 조합적 사고부터 해서 은유에 대한 이해까지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조금 여러분 오랜만에 하는 온라인 수업이라서 어색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수업을 마무리하고요. 단톡방에다가 패들렛 주소를 올려줄 거예요. 절대로 단톡방에다가 바로 사진을 올리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필기한 사진 있잖아요. 전체적인 사진, 전체적인 필기 모습이 다 나오도록 이 한 페이지만 하면 되니까 학습지 3페이지를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진 패들렛 주소를 통해서 그 패들렛에 자기 반 번호 이름을 꼭 써주세요. 예를 들면 1학년 2반 30번 이지영 학습지에 이게 패들렛에 사진을 올릴 때 학반이 있어야지 누가 올렸고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안에 전체적으로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학교에서 봬요. 수고하셨습니다.